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누구와 함께요?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화요일 맞죠? 네. 오늘 비 때문에 다 난리였습니다. 아침에 저도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출근했고요. 그 3프로 TV를 봐도 뭐 여도 앵커부터 정프로까지 전부 다 지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몇 년 전에도 그때도 그때 제가 3시간 걸려서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려서 거의 10시에 출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올림픽뿐만 아니라 강북강변까지 다 통제됐었는데요. 음, 지나고 보면 항상 이런 반복이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시장에도 늘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오늘도, 여도은 앵커가 원효대교는 통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강북강변을 해서 원효대교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차를 가지고 나왔다가 강북강변 자체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1시간 반 걸렸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한 3시간 반 걸린 것보다는 다행이긴 했지만 오면서 또 그런 이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이럴 때는 무조건 지하철 타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매뉴얼대로 또 그 실천을 안 한 거죠. 그냥 이렇게 폭우가 오면 그냥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나은데 또 혹시나 이번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차를 가지고 나왔더니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또 지각을 해서 벌금 10만 원을 오늘 또 냈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도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에 왜 똑같은 이런 비이성적인 오버슈팅과 비이성적인 패닉 셀링이 반복될까라고 한번 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고민을 해보고 느낀 내린 결론이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주식 시장에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되고 그분들이 똑같은 첫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은 비이성적인 가격 움직임이 항상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사 6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밥맛 없는 인간들에게 끌린다. 소식좌 열풍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 이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우리나라의 아마존에서 근무하셨던 소울리스 좌라고 그 분 다 아시죠? 네. 저도 우연히 그분 영상을 봤다가 와 일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차피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가 가다 보면 지난주에는 어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식당, 단골 식당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주차장인데 유료 주차장에 계시는 분이 되게 이제 뜨거운 그 태양 아래 그 부스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왕 하시는 일 왜 그렇게 짜증내면서 일하시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소울리스좌도 보면 본인의 일을 그렇게 되게 랩처럼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온 분들한테 그 티켓값 이상의 그 재미를 안겨주었었잖아요. 그런 분을 보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창의적이고 그죠? 창의적이고 이왕이면 하는 일인데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나은 가치를 안겨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결국은 세상이 또 알아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즘 이제 좌라는 말을 많이 쓰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소식좌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참고로 대식주합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이승준 대표가 제가 아는 형들 중에서 형이 제일 많이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먹습니다. 네, 보통 지금도 1.5인분을 거의 기본적으로 먹고 거의 1.5에서 2인분을 먹는데요. 이렇게 적게 드시는 분들이 제가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알고 싶어서 이 기사를 따왔습니다. 라떼 한 잔으로 아침 점심을 해결하고요. 비빔밥 한 그릇으로 세 끼를 먹어. 저한테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폭식 먹방 피로 느끼며 반사이 건강 환경 오염 이슈도 한모.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 먹방 하시는 분들 되게 인기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대표적 연예계 소식자 작곡가 코드 쿤스트 왼쪽이고요. 바나나 하나로 한참을 식사한다고 합니다. 바나나 하나면 거의 그냥 뭐 한 5초 만에 먹는 건데 한참을 식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박소연 씨가 각자의 방식대로 소식을 해왔는데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을 한 끼로. 그래서 저렇게 날씬하시군요. 네. 예부터 밥상머리에서 깨작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복달아난다는 이유였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항상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깨작거리고 먹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냐고. 네. 그러나 이제 반대가 됐다고 합니다. 식탐이 결여된 그래서 밥을 세 모이만큼만 먹는 이른바 소식자들이 각광받고 있다. 소식의 1인자를 뜻하는 유행어 좌를 붙인 신조어로 새로운 먹방 트렌드를 구축했다. 방송인 박소연 씨가 51세시네요. 외모는 전혀 51세 같지 않으신데 대단하십니다. 최근 각종 예능 섭외 1순위로 떠오른 이유는 특유의 밥맛 없음 때문이다. 과자 한 입, 하나가 아니라 한 입이랍니다. 과자 한 입을 오물거린 뒤에 배부르다며 지친 표정을 짓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으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며 아점을 그냥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만 드시는가 보네요. 저녁에는 따뜻한 바닐라 라떼로 공복을 달래는 식습관이 일종의 진기명기처럼 받아들여진 것이다. 인기에 힘입어서 예능 밥맛 없는 언니들. 요즘 또 밥맛 없는 언니들, 골 때리는 그녀들, 예, 저는 많이 보는데, 밥맛 없는 언니들이 지난달부터 절찬리 방영 중이고, TV 및 각종 유튜브 콘텐츠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소식자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육류 업체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 입이면 충분하다는 표와 함께 라고 돼 있고요. 그간 한국 대중문화계 먹거리 열풍을 주도해온 건 차력에 가까운 폭식 먹방이었다. 그러니까 차력이라는 그 비유가 맞네요.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 저 가냘픈 몸에서 저렇게 뭐 8인분, 10인분 먹는 거 보면 정말 차력이었잖아요. 삼겹살을 몇 겹씩 집어서 입안 가득 쑤셔 넣거나 기름진 음식을 한 상 가득 올려놓고 먹어치우며 시청자의 대리만족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소식자가 물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입짧기로 유명한 개그맨 안영민 씨는 포장용 비빔밥 한 그릇을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서 나눠 먹고 포장용 비빔밥 한 그릇을 그렇군요. 모델 주우재 씨는 도넛 한 입으로 아침 식사를 끝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빔밥 도넛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끝나고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코드 쿤스트 본명이 이제 조성우 씨인데 힙합 작곡가시네요. 바나나 2개와 고구마 따위를 하루 식량으로 삼을 따릅니다. 이들의 소식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저 식욕 부족 탓이기에 억지로운 연출이나 연기가 필요치 않다. 카메라 앞에서 맛있는 표정조차 지어 보이지 않는 이들의 먹방이 참신해 보이는 이유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조금 먹어야 속이 편해. 건강과 환경 오염 이슈도 소식 바람에 한몫을 했다. 폭식 먹방은 guilty pleasure, 예, 의 성격을 띈다. 많이 먹는 것은 결국 건강을 담보로 한 유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폭식하는 거는 내 자신에 대한 뭔가 이래 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guilty, 예, 조금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데 거기서 pleasure, 기쁨이 있다는 거죠. guilty pleasure. 오늘 좋은 단어 하나 배웠네요. 장수 먹방 TV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이 롱런할수록 출연진의 건강을 염려하는 시청자가 늘어나는 것도 맥락이다. 예. 제가 봐도 이 맛있는 녀석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최경 많이 나오는 김현준 씨랑 그다음에 유민상 이런 분들 나오는 프로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일본의 한 유튜버가 주먹밥 먹방 도중 사망하거나 미국 유튜브 니코다도 아보카도가 6년 만에 체중이 90kg 불어나서 산소호흡기 신세를 지는 등 심각한 질환이 적지 않았다. 과잉 PPL이나 음식을 삼키고 몰래 토한 뒤 이를 편집하는 더러운 촬영 실태가 일각에서 제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푸드 파이트식의 낭비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 느끼는 이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먹방 하시는 분 하도 유행이라서 저도 잠시 한 5분 보다가 왜 이런 걸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었고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지금 35%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제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제가 밤늦게 이제 한 10시 이때 늦게 들어와 가지고 밥을 먹으면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빠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같이 또 막 밥을 한 번 더 먹는 그런 역량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이제 맛있게 먹어주면 내가 혼자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또 좋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이 두 극단적인 예, 그런 방식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생활 방식에 보면 저는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요. 그 정규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이 양극단 있잖아요. 그 양극단에 가 있는 분들은 이 뭐 아웃라이어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 양극단에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민값에 머물러 있는 게 좀 안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데요. 그 어제 무슨 암 관련된 의사분 또 칼럼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암 환자분들이 못 먹어서 이렇게 잘 못 먹어서 죽는다라는 한 80%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자연요법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유지해야 항암 치료를 견디는데 못 먹어서 예,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자기 몸에 맞게 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있잖아요, 그죠? 골고루 예,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 얘기에 고용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번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용 얘기가 많습니다, 기사가. 한국 경제에서 미국, 유럽, 일본 저성장인데 완전 고용. 원인은 일손 부족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침체 국면에도 2, 3%대의 실업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로 이민자 유입도 막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수순. 일본의 이제 잃어버린 30년 수순을 전 세계가 이제 밟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이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세계 주요 국가의 실업률이 나옵니다. 실업률의 유로존이 6.6%로 이제 일단 가장 높고요. 영국이 3.8, 미국이 3.5가 나왔죠, 이번에. 그리고 독일이 2.8이네요, 독일은. 그리고 일본이 2.6%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얼마 전 2019년도에 우리 경제가 좀 안 좋았을 때 그 청년들 중에 일본 가서 취직하겠 하러 일본 가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이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 침체, jobless recession. 좋은 또 단어 하나 배웠네요. 리세션이라고 하면 보통 경기가 침체가 오면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풍부한 jobless recession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동시에 맞았다. jobless recession, jobless. 네. 경제는 저성장 또는 침체 상태인데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낮아서 경제학의 통념과 어긋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 부족,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민자 유입 감소 등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지금 1, 2분기 GDP가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는데 이번 7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3.5%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이 겪은 과거 12번의 경기 침체는 모두 경기 위축과 실업률 상승을 동반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현재 상황은 특이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EU의 이제 경제 대국인 독일은 2분기 GDP 증가율이 0%로 잠정 짓게 됐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발생한 에너지 대란 때문인데 하지만 6월 실업률이 2.8%로 독일도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의 실업률은 6.6%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유로존의 6.6도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본도 지금 2.6%고 뉴질랜드가 지금 1분기 GDP 역성장했지만 실업률이 3.3이고 네, 영국이 3.8. 이 같은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고용 없는 회복. 여기서는 이제 jobless recovery라고 이제 써놨네요. 와는 정반대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미국, EU 등의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음에도 실업률은 수년 동안 계속 높았었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리마 사태 터지고 2009년 10월인가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10%가 넘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2009년도에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실업률이 2009년도에 연말에 이제 10%가 넘어섰다가 2010년, 11년, 12년, 13년 버냉키가 이제 2013년 5월 달쯤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하거든요.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는데 그 테이퍼링을 얘기했을 때가 실업률이 이제 한 6% 정도였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실업률이 높게 유지가 됐었던 거였죠. 그런 거에 반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 14.7% 정도까지 실업률이 급등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21년, 22년 지금 딱 코로나 발생하고 한 2년 됐는데 그 사이에 실업률이 다시 3.5로 돌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경제학자들이 노동인구 감소를 핵심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 대부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젊은 노동인구가 줄었고요. 우리나라 뭐 심각하죠.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고령 근로자는 은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이민자까지 감소를 하면서 2020년 2월 이후 영국에서 55만 명, 미국에서 50만 명, 독일 35만 명 가량의 근로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정말 그 공급망 차질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항만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지고요. 트럼프 시절 이민 제한 정책을 펼친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예, 그때 뭐 저기 멕시코 국경에다가 큰 장벽을 쌓겠다 뭐 이랬었잖아요, 그죠?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선진국의 저성장과 낮은 실업률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은 0.8%였지만 실업률은 5.5%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렌스 볼 존스 홉킨스 교수는 근로자와 구직자가 부족하면 경제 성장이 부진해도 실업률은 낮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경제의 이로운 요소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실업률이 낮다 보니 근로자들이 신산업으로 이동할 유인이 떨어졌고 그 결과 일본 경제 전체의 혁신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구운 기자님이 아주 좋은 기사를 써주셨네요. 네, 또 이 고용에 관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중앙일보에서 또 쓰신 기사인데, 취업자 2,834만 명,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이례적인 성장 없는 고용이라고 합니다. 저성장 속에 2분기 고용률이 지금 62.7% 최고고요. 코로나 재정 투입, 고용 떠받친 역량, 공공일자리 사업 끝나면 취업 줄듯 역성장 미국도 실업률이 3.6%다라고 되어 있는데 2분기에 한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2019년도만 하더라도 여의도의 공실률이 거의 20%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의도 공실률이 거의 0% 정도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빵은 아닙니다. 비어있는 사무실이 좀 있는 곳도 있긴 한데 아무튼 꽉꽉 채워졌어요 지금. 일자리는 풍년인 이례적인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장 없는 고용이다. 2년간 이어진 대규모 돈풀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하고요. 통계청에서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2% 증가했고요. 1999년 3분기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지금 최대라고 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이 됐는데 고용률이 62.7%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9년 3분기 61.5%를 1.2%포인트나 뛰어넘었고요. 실업률은 3%로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한 이후 확연히 꺾인 모습인데요.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고용이 충격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허진욱 삼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7년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고용 없는 경기 회복, 잡리스 리커버리가 나타났다라면서 반면에 지금은 경기 둔화 침체에도 고용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이례적인 고용이 풍부한 경기 하강, 좌풀 다운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좌풀 리세션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얘기죠.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 직후 전례 없는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고용 공백을 메웠고요. 세금 알바라는 비탄을 받은 각종 단기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이후 경제가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자리 수요가 폭증하며 노동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배달 라이더처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일자리가 늘었고 이 부분도 있네요. 최근에는 소비 회복에 따라 대면 일자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도 아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 없는 고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데요. 고용지표는 경기 흐름에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라는 점이고요. 최근 진행된 경기 침체와 긴축 정책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직 고용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도 앞으로 고용 지표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강성진 고려대 교수님이 현재 고용 지표와 기업의 실제 고용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 정부에서는 주요 기업이 최근 발표한 투자 고용 계획이 실현되도록 길을 터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분기별 취업자 수 추이가 쭉 나오고요. 통계청 자료인데요. 보니까 2020년 1분기에는 2674만 9천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2834만 명이니까 꽤 많이 늘었네요. 170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분기별 고용률 추이도 보시면 59.9에서 작년 1분기가 오히려 그때 다시 2차 팬데믹 때문에 거리두기를 되게 강화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58.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2.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계속 고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구인 대란,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집중 수혈한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도 대체제 개념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빈 일자리가 총 23만 4천 개가 있는데요. 조선업이 4,800개, 4,800명이 필요한 겁니다. 명이. 그리고 뿌리 산업이 2만 7천 명이 필요하고요. 음식 소매업이 14,200명. 그리고 택시 서비스업도 2,300명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축구 같이 하는 형님 중에 택시 기사 하시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지난주에 축구 끝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택시 업황은 너무 호황 아닙니까? 했더니 사실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그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료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가성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일을 했을 때 받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개인 택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업자 택시를 하시는데 그냥 회사가 다 가져간다. 나한테 남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인난이 아주 많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지금 했고요. 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정부가 파악한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가 총 23만 4천 개 정도 필요한데 빈 일자리는 한 달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신규 외국인 도입을 6,000명 늘리기로 했고요.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우선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E9이라고 비전문 인력 비자 쿼트를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해서라고 하는데요. 특히 조선업에서는 용접과 도장공과 같은 전문 인력의 경우 쿼트를 폐지하는 식으로 E7 특정 활동 비자를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 인력 3,0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구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 다만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현상이 확인됐다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외국인 쿼터 600명을 확대 배정해서 222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던 고용 허가 인원을 조기 배정하기로 하고 3, 4분기에 나눠서 발급하던 고용 허가서를 이달 중에 발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 등 6만 3천 명도 조기에 입국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서 총 8만 4천 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10월 중으로 내년 쿼터를 확정해서 고용허가서를 연내에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바로 필요한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주식시장 얘기인데요. 매일경제에서 외국인이 8일 연속 2조 4천억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항상 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여기 띄워놓거든요. 지금 일별 현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7월 28일 날 4,115억 거래소 기준입니다. 사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3,400억, 1,300억, 2,900억, 4,753억, 요때가 이제 8월 3일이었고요. 8월 4일 날 2,000억, 3,700억, 1,700억 어제도. 네. 그렇네요. 8일 연속이고 지금도 1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저희는 사실 외국인 따로 제가 지표를 만들어서 보는데요. 외국인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을 그 주식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인지까지 합산을 해서 제가 보는데 이미 7월 말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종목이 뭔지 지금 나옵니다. 표에 보시면 나오죠. 1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4,580억인데 요 부분은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락업이 걸려 있고 그 락업 물량이 이제 풀린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 중에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게 그 CFD 계좌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CFD 계좌로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락업 풀리기 전에 주가가 빠질 걸 예상해서 미리 이제 매도를 때려놨다가 락업 풀리는 날에 맞춰서 이제 환매수하는 전략을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실제로 뭐 실익은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 락업 풀리기 뭐 한 달 전까지는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다 락업 풀리는 시점 전후해서 다 올라왔었으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정확하게 그렇네요. 7월 26일부터 7월 27일부터 갑자기 쭉 샀었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공매도를 때려놨다가 요때 환매수한 그런 매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건 아닐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보면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7월 27일 날에 FOMC 회의가 있었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그 강하게 올라온 것 중에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뭐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올라오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순매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등이 SDI고요. 3등이 삼성전자, 4등이 현대차, 5등이 LG화학, 6등이 한화솔루션, 현대미포 이런 순인데 이걸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수출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쭉 돼 있는데 이 카카오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출 대형주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저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부터 해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화학까지 이런 식으로 보면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에만 코스피에서 16조 원, 상반기니까 이제 6월 말까지 코스피만 16조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 동안에 2조 4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종목들이 방금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긴 호흡으로 한국 주식 저가 매수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좀 있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에는 미국의 물가지수가 6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7월에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고,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가솔린 가격 하락으로 미국 물가 우려는 피크아웃했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먼 미래로 멀어졌다. 시장이 경기 침체를 미리 앞당겨 우려했다가 우려가 과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8월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은 다음 달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이제 9월 달에 있죠. 가까워질수록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또 다시 주목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9조 원 순매도 한 반면에 7월부터는 8천억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번 반등장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자동차주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S오일, OCI, 후성, 포스코홀딩스 등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을 순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테슬라 서학개미 드디어 1.4% 수익, 주식 분할로 더 뜰까? 테슬라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산 1등이죠. 이 수익이 났다는 게 이제 올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고요. 글로벌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의 올해 순매수 1위 종목인 테슬라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에 $1,000를 넘었던 주가가 올해 5월 600달러까지 추락했다가 최근 800달러를 회복한 덕분이다. 여기에 이달 말 진행되는 주식 분할이 새로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은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종가가 1,056.78달러였었네요. 이 테슬라가 급격한 금리 인상 공포에 올 5월에는 628.16달러까지 추락을 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900불 넘었다가 어제가 한 870불 정도로 끝났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가 약간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빠르게 올랐고요. 지난 3월 달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주식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판매량은 상반기 대비해서 40에서 50%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 둔화로 수요도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동차 자체의 공급 부족과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의 공급 부족과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5일부터 한 주를 세 주로 이제 분할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플릿 한다고 그러죠. 스플릿 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5대1 주식 분할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요. 2020년 5대1 주식 분할 당시에 테슬라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분할 계획 발표가 274.88달러였을 때 2020년 8월 11일 날 했고요. 그러고 나서 분할 당일 날은 498달러까지 올라갔었네요. 계획 발표부터 14거래일 이후였었군요. 그리고 분할이 딱 되고 나서 14일 후에는 449.39달러로 그때보다는 분할 당일보다는 한 50달러 정도 떨어졌었네요. 네, 이렇게 2020년도 당시에 5대1로 주식 분할할 당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고 스플릿된 이후에는 또 약세를 보였다는
그런 과거 사례까지 담아주셨습니다. 네, 웜의 신박 오늘 8월 9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